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늘 그렇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 그죠? 내가 지금 뭘 듣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나는 무엇인가? 여긴 어딘가? 내가 왜 여기 있지? 뭐 이런 생각. 네. 그런 생각 갖고서 이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말이죠.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예. 근데 또 시험장 가면 또 답이 골라져요. 그리고 본인이 왜 붙었는지도 모른 채 붙고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본인이 붙은 게 나중에 신기하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상 붙을 실력이 아닌데. 이 시험이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붙는 거예요. 진짜 그냥 꾹 참고. 제가 늘 이제 이 시험 공부는 비유를 꼭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쑥하고 마늘만 가지고 동굴에서 버티고 있는 곰과 호랑이를 늘 예를 듭니다. 쑥이 민법이고 마늘이 개론이고 그렇습니다. 예. 버틴 곰만 사람이 되죠. 그죠? 그때 그 곰이 내가 사람이 될 거라고 언제쯤 될 거라고 확신하고 버텼을까?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그러고 버텼겠죠. 우리가 딱 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이렇게 활로가 보이냐? 안 보여요. 뭐 저기서 이렇게 조그만 빛이라도 보이면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밖으로 나갈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라도 보이겠지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 누군가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버티고 참고 기다리는 거. 그게 우리 수험생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참 어렵죠. 그죠? 그거 못 버티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못 버티는. 호랑이 같은 분들. 뛰쳐나가는 분들. 지금 좀 덜해도 한 5월, 6월, 7월, 8월 가면요. 포기하시는 분들 속출합니다. 물론 외형상으로는 포기 안 했어요. 외형상으로는 공부한답시고 책 갖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하지만 공부할 때 이미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진도 안 나가고 말이죠. 그런 분들 많아요. 그걸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무늬만 수험생인 분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날 좀 좋아져가지고 이제 도서관 같은 데 가면 무늬만 수험생들 아주 많죠. 물론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도 개 중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 그런데 태반이 무늬만 수험생들이죠.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못 보죠. 책만 펼쳐져 있어. 민법 책만. 그리고 어디가 있는지 몰라. 점심 먹으러 가면 3시간, 4시간 뭐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는데 3시간 뭐 이렇게. 공부가 힘드니까 다 그렇게 돼요.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쉬려고 하고 핑계를 만들고 몸이 아프네, 눈이 침침하네,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됐네. 뭔 얘기? 글로리 얘기? 뭐 이런 거? 잘 버티셔야 됩니다. 64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 마지막이죠. 110조가 있죠. 1항, 2항, 3항이고요. 2항은 무조건 달달달 암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3항 전 2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첫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되 A를 살 생각을 했고 A를 달라고 표시를 했어. 의사 표시는 일치하되 이게 갑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을 해서 표시한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사기 또는 기망이라고도 합니다. 기망을 당했거나 협박을 당함으로써 원래 A라는 물건을 살 생각이 없었는데 사기당해서 샀거나 살 생각이 없었는데 협박을 당해서 샀거나 이런 것들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자, 포인트가 뭐예요?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판례가 하나 있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강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망으로 말미암아 착각에 빠져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있을 수가
없더란 말이죠. 분명히 사기 경우에 또는 기망의 경우에 착오에 빠져서 의사를 표시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때 의사 표시는 불일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써 있죠. 즉 일치해야 되죠. 그럼 이 착오는 무슨 착오예요? 동기의 착오죠. 아까 봤던 의사 표시는 일치하지만 이 물건을 사게 된 이유, 착오에 빠져서. 그게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줄 고유한 의미의 착오, 백구조. 즉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착오와는 구별된다. 그래서 신원 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 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생각은 신원 보증, 표시는 연대 보증이니까 불일치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게 설령 기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110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109조를 적용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경우가 뭐예요?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 구별을 꼭 해야 됩니다. 단순히 기망에 의한 착오 이렇게 나오면 이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서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예요. 이때는 사기 취소할 수 있지. 그러나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라고 나오게 되면 요거 말하는 겁니다. 즉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기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 취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기망에 의한 착오라고 나누는 경우와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라고 나오는 걸 꼭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대법원도 그렇게 구별하고 있죠. 그래서 네 번째 줄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했다면 우리 앞에서 봤던 서명 날인의 착오로서 무슨 착오에 해당된다? 표시상 착오. 그게 설령 기망에 의해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즉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 110조 사기는 적용할 수가 없고 109조 착오만 적용될 수 있다. 그죠?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자, 사기는 기망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기망에 의해서 동기 착오가 생겨야 된다고 했고요. 그 착오 때문에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반면에 강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거예요. 뭐 죽여버리겠다, 병풍 뒤에서 향냄새를 맡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강박을 당하면 뭐가 생겨요? 공포심이 생기죠.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그게 성립하려면 일단 의사표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 의사표시가 일치는 해야 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첫 번째 요건이에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는 일치할 것. 그리고 그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한 착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공포심, 공포심에 의한 의사표시, 원인과 결과의 관계, 줄여서 뭐라 그래요?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강박 때문에 공포심이 생겨야 되고 공포심 때문에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망이나 강박을 하는 사람은 계획을 2개를 세워라. 이걸 2단의 고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저놈은 어떻게 강박을 해야 저놈이 공포심을 느낄까? 그런 생각 하나. 공포심을 느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공포심을 매출로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포심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2단의 고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요건이 의사표시가 있고 일치할 것,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2단의 고의가 필요해. 그리고 중요한 거. 요 기망이나 강박은 위법.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을 했다는 게 다 위법한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속일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협박을 해가지고 공포심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죠. 그죠? 공부 안 하면 밥 안 줘 뭐 이렇게 애들한테 협박하잖아. 밥 안 주는 건 안 되지. 학대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위법성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65페이지에 보면 그 2번의 양가를 번 기망의 위법성, 그 뒤에서 강박의 위법성, 요게 제일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자, 먼저 기망의 위법성과 관해서 여기서 위법이란 신의칙을 위반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은 서로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계약을 한다 그랬죠. 즉 계약하는 당사자들은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존재해요. 그 신뢰관계를 깨면 안 된다는 게 신의칙이야. 그걸 깼을 때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망이 위법하려면 기본적으로 신뢰관계라는 게 존재를 해야 돼요. 그걸 깨는 게 위법이에요. 그런데 기업, 상품을 광고할 때 다소 과장 광고가 있지요. 그 과장 광고를 상대방이 믿느냐 말이죠. 보통은 안 믿는단 말이죠. 그죠? 특히 홈쇼핑 광고 같은 것들 여러분들 믿어요? 믿는 사람이 있긴 있지. 귀가 무슨 창호지 같은 분들 있죠. 아주 팔랑팔랑 거리는 분들. 홈쇼핑 광고만 보면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믿는 분들이 간혹 있죠. 이정환이처럼. 저희 집에서는 제가 홈쇼핑 광고를 못 보게 해요. 홈쇼핑 막 돌리다가 딱 한 군데 딱 하면 가족들이 달려와서 더 이상 쳐다보지 말라 그래요. 또 뭘 살지 몰라. 귀가 팔랑거려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속을 줄 몰라도 일반인들은 잘 안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뢰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선전에서 다소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기망성이 결연된다. 따라서 상가 분양하면서 수익을 보장한다. 이것도 상대방이 믿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위법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니은 시가를 속이는 거. 우리 시가가 얼마다. 이런 거 믿냐 말이죠. 노점상에서 이거 믿지고 판다. 이런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가를 속이는 것도 위법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위법이 아닌 거 기억, 니은 두 개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위법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게 뭐냐? 상대방에게 뭔가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 자가 알려주지 않은 것들. 한 장을 넘기면 아파트 분양하면서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이런 걸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그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말을 안 한 거죠. 침묵 또는 부작위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위법하다. 기망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위법 아닌 거 두 개 체크했고요. 위법한 거 하나 체크했습니다. 일단 그 정도. 그 다음에 강박의 위법성이 나왔어요. 강박이란 건 뭐예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 그게 강박입니다. 실현 가능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하고 똑같은 종이 인형을 만들어서 그 심장부에 송곳을 팍팍팍 찌르면서 째려보고 있는 거. 이것도 강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뒤져라 그러면서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실현 가능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걸 일체 행위를 강박이라고 하는데 그 강박이 위법해야 된다. 위법해야 된다. 이 강박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보통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두려움을 느끼죠. 그러니까 강박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위법하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위법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관련 판례 1번.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돼서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 가운데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또는 위법한 수단과 결합된 것.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그 취지가 뭐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피해는 100만 원인데 1억 원 안 내놓으면 고소하겠다. 이거 위법하다. 또 100만 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오른손에 야구방망이가 들려있더라. 이런 식으로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또는 수단이 부적당. 판례가 그렇게 말을 하죠. 위에 동그라미 2번.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려면 해악의 고지로서 즉 강박으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세 번째 절 입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해악의 고지가 부적당한 경우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죽여버리겠다. 향냄새 맡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 묻어버리겠다.
이런 것들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따라서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의 서명 3번 관련 판례 3번을 보면요. 첫 번째 줄에 보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가 되려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각서의 서명날이 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 그럼 공포심을 느끼나? 안 느끼겠죠. 짜증나겠지. 도장 찍기 싫은데 길거리 가고 있는데 서명날인 받습니다라고 질질 끌어와. 나 싫은데. 그런 경우에 강박이 아니다가 되겠죠. 또 하나는 밑에 동그라미 3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강박의 정도에 따라서 두 갈래로 가요. 하나가 이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강박이 있고요.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도의 강박이 있어요.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강박이 있고요.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의 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박의 정도가 밑에 거는 극심하다라고 말을 해요. 자, 침해될 때가 취소고요. 극심하면 무효로 가게 됩니다. 강박에 의한 표시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더라. 그래서 밑에 게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오죠.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는 정도에 이르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됩니다. 박탈되는 정도에 이른다면 뭐가 된다? 그냥 무효가 된다. 동그라미 한번 강박에 의한 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키워드로 기억합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취소, 박탈되는 경우 무효.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 요건 중에서 특히 위법성과 관련된 거 지금 대법원 판례 체크해드린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면 착오와 마찬가지로 일단 유효화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됩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효과가 착오하고 똑같아요. 일단은 유효화돼 착오한 사람 또는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이 취소할 수 있고 계약을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취소와 관련해서 아까 봤던 조문이 두 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111조 1항과 110조 2항. 110조 1항이 원칙적인 취소 요건입니다. 보통 이렇죠. 갑이 을과 계약을 했고요.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이렇게 되죠. 갑이 을과 계약을 하는데 을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 갑은 계약 취소하더라도 을은 찍소리 못하겠죠. 지가 취소해 사기 쳤으니까. 이게 110조 1항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기 강박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그냥 취소할 수 있다. 물론 앞에 있는 이 위법성 같은 요건을 다 갖췄을 때. 이게 110조 1항입니다. 문제가 요 놈이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을이 아니라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했을 때는 을은 사기 강박을 한 적이 없으니까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면 당연히 을은 내가 사기쳤냐? 라고 반발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항과는 다른 취소 요건이 필요하더란 말이죠. 어떤 요건? 을이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을이 사기 강박을 한 건 아니지만 갑이 제3자로 사기 강박을 당했다는 걸 을이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따라서 요거로부터 을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갑은
취소할 수 없다. 이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라는 110조 2항으로부터 반대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까지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을의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어. 이때 을의 대리인, 상대방의 대리는 상대방하고 동일시, 상대방하고 똑같은 놈. 즉, 요 놈은 110조 2항의 제3자가 아니다 말이죠. 상대방하고 똑같은 놈이다. 그래서 판례 문구가 나오죠.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란, 말이 어려워요. 표현이 어려워요.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란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판례 문구가 머리가 아파요. 68페이지 맨 위에 관련 판례 밑줄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자란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이게 판례 문구예요. 말이 그지 같아. 그냥 쉽게 상대방의 대리인은 110조 2항의 제3자가 아니다 그러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해가 좀 쉽죠? 표현이. 근데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 세 번 꽈서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자 이렇게. 따라서 을의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을의 사기 강박하고 똑같으니까 이 경우에는 설령 을이 선의 무과실이어도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죠? 110조 2항의 제3자는 아니냐. 이게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앞으로 돌아가 보면 67페이지 네모 3번 취소할 수 있다. 2번 이게 110조 1항. 그러나 2번 한 번의 제3자의 사기강박 중에서 양가로 2번 원칙이 제3자의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장 다시 한번 관련 판례 봤죠? 그걸 조금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게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의 대리나 사기강박은 상대방과 동일시함으로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10조 2항이 아니라 110조 1항을 적용하여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보세요. 상대방의 대리인이 아니라 상대방부터 월급을 받고 고용된 사람, 상대방의 피용인, 그놈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죠. 판례 문구 세 번째 줄.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결론, 상대방의 피용인이 사기강박했으면 제3자의 사기강박이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했다면 상대방의 사기강박과 똑같으니까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된다 말이죠. 구별은 쉬운데 문구가 어렵죠. 판례 문구가. 그 관련 판례를 자꾸 읽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불행하게도 출제는 그 판례 문구로 출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문제 출제해서 그걸 푸는 건 별개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민법은. 그 다음에 이렇게 사기강박을로 취소돼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을 못한다. 선의의
삼자에게는 대항을 못한다 그랬는데 이 선의의 제3자가 어떤 놈이냐 이런 놈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갑과 을이 A 토지를 매매했고 을에게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갑이 계약을 취소해버렸다. 그럼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죠? 등기도 무효가 돼버려요. 따라서 이 을 등기를 말소해야 돼요. 여기서 제3자가 어떤 놈이냐? 두 놈이 있을 수 있다.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을과 거래한 제3자가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죠.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했지만 을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을과 거래한 놈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둘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때 우리 대본이 둘을 다 포함한다. 자, 그런데 판례 문구가 또 어려워요. 68페이지 밑에 관련 판례. 사기에 의한 행위를 취소하면 그 취소의 소급표로 인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데 이때 취소를 주장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갑이죠. 그죠?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를 가진 자, 누구예요? 병. 예? 그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다시 말해서 을과 계약을 한 것이 취소 전인가 취소 이후인가를 따질 필요 없다. 선이라면 보호된다. 그게 판례 문구죠. 그냥 우리는 쉽게 병이 갑이 을과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을과 거래했는지 취소한 후에 거래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선이라면 보호된다. 그럼 이해가 쉬워요. 근데 문구가 이렇게 나오죠.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관계를 가졌던 것이, 을과 계약을 한 것이 취소 전인지 취소 이후인지를 가릴 필요 없이 몰랐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게 판례 문구란 말이죠. 다시 한번 그래서 취소 전인지 후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선이라면 보호된다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게 출제는 이렇게 판례로 출제. 그렇게 백날 쉽게 공부해봐야 이런 판례 문구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못 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대부분 판례 문구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좀 쉽게 그렇게 풀어서 좀 판례 문구를 쓰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 주위에서 얘기를 해도 죽어도 안 바꾸죠. 우리 뭐 어느 영역이나 마찬가지고 의료 영역도 마찬가지고 뭐 건설 영역도 마찬가지고 자기들만이 쓰는 말이나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안 바꾸잖아요. 기득권이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기득권의 울타리란 말이죠. 안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판례 문구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의 제3자와 관련된 선의의 뜻. 그 다음에 여기까지 체크할게요. 오른쪽 6번. 아까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야, 우리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는 하지 않기로 한다. 약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야, 우리 나중에 위법한 기망이나 위법한 강박이 있다는 게 밝혀지더라도 취소는 하지 않기로 하자. 라고 약정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거는. 왜? 위법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법성은 당사자가 배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착오와는 달리 당사자 합의에서 취소권을 배제할 수는 없게 됩니다. 6번, 7번 타제도와의 경험. 사기와 착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거 구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기망에 의해서, 사기에 의해서 신원보증서류 서명날이 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류 서명날이라는 것은 기망에 한 무슨 착오? 표시상 착오라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무슨 취소만 가능하다? 착오 취소만. 그런데 기망에 한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는 일단 사기 취소 가능하죠. 또 하나, 기망에서 동기의 착오에 빠졌으니까 유발된 동기의 착오죠. 무슨 착오? 유발된 동기의 착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착오가 될 수 있고 and 중요 부분이라면 착오 취소도 가능하죠. 여기서 착오와 사기 강박은 선택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망에 한 표시상 착오를
사기 취소도 할 수 있고 차고 취소하자면 큰일 납니다. 기망의한 필상 차고가 아니라 그냥 기망의한 동기차고. 요 경우에 사기 취소도 할 수 있고 차고 취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기망에 의하여 동기에 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사기 취소할 수도 있고 차고 취소도 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3번 사기 강박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자, 갑이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을과 계약을 했더라.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갑이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생기고 엔드 얘는 위법한 기망이 있잖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그 자신의 계약을 취소할 권리와 사기 강박을 한 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두 가지 권리가 생기는데 여기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먼저 취소해야 되는가에 문제가 있더란 말이죠.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런 주장을 할 거예요. 너 손해가 없으니까 취소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먼저 취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대법원은 취소 안 할 수도 있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지. 여기 시험에 나오죠. 3번의 동그라미 양가로 2번.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조심할 게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인데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갑이 만약에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그럼 역시 갑은 취소권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권 두 가지를 갖게 될 거예요. 그죠? 갑은 을과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갑이 만약에 을과의 계약을 취소했을 때 준 게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죠. 그죠?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하고 을에게 뭘 줬어. 그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했어. 그럼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였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었었죠.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었어요. 취소했다.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어. 그런데 일반적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는 달리 여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는 요 놈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기 강박을 당한 자가 계약을 취소한 후에 상대방에게 준 거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속에는 준 거 돌려달라 플러스 뭐까지 포함되어 있다? 손해배상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유는 을이라는 놈이 사기 강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사기 강박을 하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갑으로부터 받을 때 자기가 사기 강박을 했기 때문에 장차 이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되면 돌려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놈이에요. 다시 말해서 악의의 부당이득자예요. 우리 악의의 부당이득자는 받은 것만 돌려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자 붙이고 뭐까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결국 정리,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했다.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손해배상 청구가 따로 들어있더라. 따라서 별도로 이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3번.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그런 식으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체크해드린 것들이 주로 출제되는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 네 가지를 전부 살펴봤습니다. 비진이,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대단히 중요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여기서 네 문제가 나왔어요. 가끔가다 미친 개또라이가 들어가면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비정상적인 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들어가면 목적 말고 여기서 출제를 많이 해 또. 비정상적인 애들 많아요. 자, 네 가지 비정상적 의사표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제 4절.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해서 자, 의사표시가 정상적이라면 효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의 계약을 했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럼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을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될 거예요. 이 의사 표시가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즉 계약은 언제 해제되느냐, 이걸 의사 표시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하게 되고요. 우리 민법이 111조 1항에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는 상대방한테 언제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달이 뭐냐 도대체, 요게 하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조문 암기해야 됩니다. 111조 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두 번째 2항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등을 작성해서 발송을 했어. 갑이. 근데 이게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을 했어. 또는 성년 후견이 게시가 됐어. 또는 한정 후견이 게시가 됐어. 이렇게 의사를 표시한 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을 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을 때 그 의사표시 그대로 상대방한테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효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111조 2항에서 발신 후 사정변경이라고 해서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게 됩니다. 아주 잘 나오는 조문 중에 하나죠. 여기저기 써먹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와 관련된 효력 발생 시기 조문 111조 1항과 2항 달달달 암기하시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도달의 뜻이 나왔죠. 도달이란 게 뭐냐? 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영역 내에 진입하여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알았다가 아니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판례가 말하는 도달의 뜻입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게 도달이다. 따라서 오른쪽 관련 판례 세 번째 줄 상대방의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다. 그죠? 안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알 수 있는 상태로 알 수 있는 상태. 따라서 상대방이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4번 기억 상대장 부재중 동거가족이 수령했다면 도달이다. 4번의 기억 니은 상대방이 만약에 수령을 거절했다. 그런데 그 수령 거절이 부당하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것도 도달이다. 기억 니은 아주 잘 나오죠. 리을 우편물을 보냈는데 반송이 안 됐다. 그 우편물을 나누자. 내용 증명과 등기로 나누고 보통 우편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자. 그래서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물은 반송이 안 되면 도달이다. 반면에 통상의 우편물, 보통 우편물은 반송이 안 됐다 하더라도 도달로 볼 수는 없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조문 암기하시고 그 도달이 문제되는 경우 기억, 니은, 리을까지 확인하시고 판례박스 밑에 5번은 봤고요. 발신 후 사정 변경. 자, 6번.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도달하기 전에,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도달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철회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한다. 그래서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나오고 또 갑이 을에게 보낸 의사표시가 도착을 안 했어. 또는 시간을 정해놨는데 그게 지나서 도착했어. 불착 또는 연착. 다 누구의 독박? 표의자의 독박. 표의자의 불이익.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니까 도달하지 아니한 불착, 늦게 도달한 연착, 다 표의자의 불이익. 그래서 표의자는 뭘 증명해야 돼? 정상적인 시간 내에 상대방한테 도달했음을 증명해야 되죠. 근데 증명이 어렵죠. 그래서 우편물은 뭘로 보내라? 등기나 내용 증명으로 보내라. 상대방이 안 받았다고 우기면 증명이 어려우니 그래서 내용 증명이나 등기로 보내면 도달로 추정해 주겠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에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있죠. 발송했을 때, 발신했을 때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3번, 5번, 6번 72페이지 양가로 2번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세 가지를 체크해 주시고요. 나올 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상대방 있는 의사표현이 이렇게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요. 문제가 생겼어.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 소재를 몰라. 그럼 보낼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일단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물색 찾아야지. 찾았는데도 도저히 몰라. 그걸 뭐라 그러죠? 과실 없이라고 하죠. 이렇게.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모르더라. 그러면 민사소송법에 있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해라.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 뭔가를 오고 갈 때 적용되는 제도인데 그거를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도 확대 적용합니다. 공시송달 의미 요건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절차 법원에다가 공시송달 명령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적법한 공시송달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은 내용이 뭐냐? 의사표시를 법원 사무관이 보관을 하고 그 사실 내용이 아니고 그런 의사표시 누가 누구한테 보낸다는 의사표시가 법원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게시장에 게시 여기까지가 공시송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시송달을 하면 3번 상대방한테 도달한 것으로 봐요. 언제? 오른쪽 최초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 동일한 당사자에게 하는 2회차 공시송달부터는 다음 날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2달 이 경과한 후 상대방한테 도달한 것으로 간주 이런 걸 공시송달이라 한다. 어렵지 않죠? 잘 나와요. 의사표시록 발생에서도 지문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마지막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도달이란 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전제가 뭘까요? 상대방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능력 봐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이런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알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없으니 상대방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능력을 수령 능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수령 능력이 없는 애들이 있더라. 수령 무능력자. 누구죠? 제한 능력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는데 을이 갑의 의사 표시를 수령할 때 미성년자야. 수령할 때. 수령하고 나서 성년 후견이 계셔서 이건 안 되고 수령할 때. 의사 표시를 받을 때. 그러면 이건 도달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표의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의사표시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의사표시자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조문에 뭐라고 돼 있으니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상대방은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얘는 끝까지 도달을 주장 못하느냐? 아니다. 얘도 도달을 주장하는 경우가 생긴다. 언제?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의 부모가 그 도달을 안 후, 그때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조문이 그렇게 돼 있죠. 112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수령한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의사표시라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상대방이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수령 능력의 문제죠. 1번 수령 능력의 뜻, 2번 수령 무능력자, 3번 그 수령 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한 경우, 요게 이제 조문 내용이고요. 그 다음 5번으로 내려가면요. 상대방의 수령 능력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수령 능력이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알 수 있는 능력, 즉 도달을 전제로 하는 건데 아까 왔던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도달 필요 없으니까 수령 능력 필요 없을 것이고요. 또 공시송달하는 경우 이건 법에서 도달로 간주해 버리니까 상대방이 수령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4번, 5번 수령 능력이 문제되지 않는 것을 고르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수령 능력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5번 공시송달 발신주의. 어떻게 연결할 수 있어요? 자, 5번 다시 한번 맨 밑에 보면 수령 능력에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수령 능력이 문제되지 않는 것을 고르면 왼쪽 2번에 동그라미 3번. 뭐라고 돼 있어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 있죠. 다시 한번 73페이지 맨 밑에 가면 수령 능력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게 목차에 발신주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발신주의 적용되는 걸 찾아가 왼쪽. 양가로 2번.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거기에 동그라미 한 번. 이런 게 답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내면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촌스럽게 다음 중 수령 능력이 문제되지 않는 것은 2번 발신주의.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발신주의를 한 번 더 꼰다니까. 그래서 왼쪽에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거기 체크해드린 거 있었잖아요. 3번, 4번, 뭐 5번, 6번. 그걸 낸다니까. 그거를 답으로 고를 수 있게. 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면서도 아 이렇게 출제될 수 있구나라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이 자식아. 그럼 제 얘기를 들으면 돼 그냥. 아 저렇게 출제된다고 하는구나. 아 그런 식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시겠죠? 괜찮아. 나중에 또 문제 풀면서 또 다 해. 어쨌든 이렇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즉 그중에 특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와 관련하여 111조부터 113조까지 조문 및 그 조문의 해석 몇 가지 체크해드린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된 거고요. 2장을 넘기면 대리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법률의 목적이라든가 의사표시와 관련된 것들은 갑과 을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로 상정해서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대리부터는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 갑이 을에게 A토지 매각을 의뢰를 하고 을이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병과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갑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을 누가 했어요? 을이 했죠. 그죠? 자, 문제는 이 계약을 통한 권리와 의무는 누구한테 발생해요? 갑에게 발생하죠. 계약은 을이 했지만 그 계약상 권리 의무는 갑에게 발생하는, 즉 법률 행위하는 을과 그 법률 행위에 따른 효과, 법률 효과 귀속하는 갑, 법률 행위자와 효과 귀속자가 분리가 되는 이런 제도를 뭐라 한다? 대리. 대리란 효과 이사를 결정하고 표시 행위를 하는 자와 그 행위에 의한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를 말한다. 다섯 번째 줄,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자신의 A 토지 매도를 부탁하여 을이 갑을 위해 A 토지를 매도했을 때 을이 갑의 대리인이 된다. 이때 을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즉 권리와 의무는 을이 아니라 본인 갑에게 직접 귀속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을이 갑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을이 갑을 대신해서 계약을 했을 때 이 매매가 갑에게 유효가 되려면 당연히 앞에서 봤던 거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갖춰야 되고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고 이건 당연하고 앤드 추가적인 요건이 뭐가 필요하냐? 특별 유효 요건. 대리행위라는 곳에만 필요한 특별 유효권이 있더란 말이죠. 그게 뭐냐? 두 가지. 을에겐 뭐가 존재하고 대리권. 그리고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무슨 행위를 해야 되고 대리행위. 대리권, 대리행위가 핵심적인 유효요건이 되는 거예요. 대리권이 존재할 것, 대리행위가 있을 것. 따라서 보세요.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했어. 뭐가 돼요? 무권 대리. 갑에게 유효, 무효? 무효.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겠지. 그죠? 그래서 대리권 대리행위하고 무권 대리까지가 나오죠. 거기에다가 하나 더.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을이 또다시 부탁을 해. 그래서 을로부터 부탁을 받은 자가 갑소유 땅을 매매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더란 말이지. 갑이 을에게 부탁을 했는데 을이 또다시 병에게 부탁을 해서 병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걸 뭐라 하자? 복대리라 하자. 복대리. 그리고 좀 전에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 뭐죠? 무권대리. 이게 대리의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거죠. 대리권, 대리행위, 복대리, 무권대리. 그중에 대리권, 대리행위하고 무권대리는 반드시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복대리도 자주 출제되는 파트 중에 하나죠. 두세 문제 출제가 된다. 자, 이거를 보기 전에 대리의 기초, 대리의 기본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건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